급하게 국회 추경예산협의차 다녀오느라고 제가 직접 브리핑을 못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소 입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6명이 증가한 총 6,144명이며 확진자 증가세는 일주일째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2,517명은 전국 72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2,30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210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01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059명이며 안타깝게도 세 분이 환자가 세상을 떠나셔서 총 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하루 70명이 입원 내지 입소하였으며 오늘은 141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139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위험 집단시설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고위험 집단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30% 정도 진행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요양병원 5개소에서 총 87명의 종사자와 환자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병원들은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 74명, 북구 소재 배생병원 7명, 수성구 소재 수성요양병원 4명, 동구 소재 진명 실버홈 1명, 수성구 소재 시지 노인병원 추가 1명입니다.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은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 환자 11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결과가 나온 종사자 중에서 17명의 확진 환자가 그리고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온 환자에서 57명 도합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4명은 병원에 입원 조치하였고 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57명의 환자와 그리고 남은 3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병원 내지 생활치료시설에 전원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즉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추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북구 소재 배성병원은 3월 16일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 내의 환자와 직원 11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 간호사 1명, 환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 환자는 6명은 대구의료원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삼병동은 코트 격리하였고 고위험 대상이라는 판단하여 집중 관리하면서 추가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요양병원은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격리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컨택센터 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택센터에 대한 대구시 특별대책반의 추가 실태 점검과 센터 측에서 미인지 또는 퇴사 등으로 누락된 확진자를 추가 발견하여 이들 센터 측에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에 파악된 숫자보다 4개 센터 10명의 확진 환자가 늘어나 총 21개 센터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컨택센터 확진자는 대다수가 24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이후에는 확진자가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15일에 확진된 SK텔레콤 제2센터 직원 1명은 역학조사 결과 컨택센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은 외부 지인과의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환자는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컨택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 말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한 결과 통신 3사 등 17개사가 추가로 동참하여 현재 68개 센터 중 39개 센터가 운영 중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컨택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아직까지 폐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교대 근무와 이역 근무, 발열 체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김종년 부단장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정부 추경안 11조 7천억 원 중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정부 예산안은 6,209억이었고 이마저도 대부분 금융지원 방식의 간접지원 방식이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 1조 394억 원이 증액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대상 일반 사업 중 대구 경북 배정액 약 7천억 원 정도를 추가하면 약 2조 3,6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난대책비 4천억 원, 피해점포 회복 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및 건강보험료 감면 1,111억 원 등 총 7,373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2,121억 원, 고용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에 90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대구 경북이 요청했던 긴급 생계 지원과 그리고 긴급 생존 지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이고, 특히 긴급 생계 지원비가 600억 원밖에 편성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 안에 없던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예산 1조 394억 원이 반영되고, 이 중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금액이 반영된 것은 다행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자체 예산 2천억 원 이상으로 우선 생계 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들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어제 통과된 정부 추경 예산은 집행안을 촘촘히 마련하여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긴급 생존자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련 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또 정부에서도 추경안 증액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재원이 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로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잘 견뎌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덕분에 코로나19의 상승 기세는 꺾이고 확진 환자의 증가세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따라서 헬스장, 사우나, 스포츠센터가 붐빌 뿐만 아니라 식당 등에서 벌써 일상으로 돌아가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대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 전역이 위험지역이며 누구 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감소하는 숫자의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하루 30에서 40명의 확진 환자 발생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최초에 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이제 지금 확진자 발생 숫자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집안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신 답답하고 불편한 점 10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참지 못하면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역학조사 결과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3월 28일까지 2주간만 더 참고 힘내서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 운동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개 행동 수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동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중 집회는 물론이고 3355 모임을 갖거나 식사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사우나 시설이나 헬스클럽들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PC방 그리고 노래방, 다중시설, 실내 공간들 영업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손 씻기, 2m 거리 두기,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열, 기침, 오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거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또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에서 대기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완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자가격리 해제자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완치되었거나 자가격리 해제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도 스스로 건강체크를 세심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잘 해왔습니다. 대구를 세계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전화나 문자로 그리고 SNS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은 잊지 맙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냅시다. 제 브리핑 여기까지 마치고 김신우 단장님과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안타깝게 영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55번, 56번, 57번째 환자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첫 번째 55번째 환자는 남자 86세입니다. 당뇨, 전립선 비대 만성 심질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월 21일 발열이 있었고 2월 26일도 열이 있으셨지만 그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가셨고 코로나 검사 양성을 받으셨습니다. 3월 3일 날 대구 동산병원 입원하셨고 3월 17일까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15시 1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56번째 환자분은 남자 79세이십니다. 과거에 과거력이 있습니다. 3월 1일 음식 섭취가 감소하고 3월 4일 수성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4일 대구의료원에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치료를 하였으나 3월 17일 18시 2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57번째 환자는 여자 77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당뇨, 고혈압 등이 있으셨습니다. 3월 3일 곽병원에 입원하셨고 3월 발열이 있었으나 코로나 검사 음성이었다가 3월 10일 날 코로나 검사 양성이 확인되었고 3월 10일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신 다음에 지금까지 치료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17일 22시 39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초기에는 젊으신 신천지 신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기저질환자, 고령자가 많아서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은 지금 33명이 달고 계십니다. 그 중에 에크모까지 하고 계신 분이 10분이 계십니다. 저희 대구 지역에 어제 질문 중에 얼마나 음압이 되는 중환자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기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셔서 확인해 보니 현재는 48개의 음압이 되는 중환자, 인공호흡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이렇게 무조건 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여유들을 많이 만들어 와서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추가되었던 32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명 중에 신천지 신도는 없으며 관련 접촉자가 7분,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9분, 나머지 14분은 저희가 역학조사 중입니다. 어제 실시되었던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병원은 현재 3월 16일 날 생활 지도사 1명 발생한 이후에 어제 실시한 직원과 환자 전수조사 결과 간호사 1사람, 환자 6사람이 추가 확진되어져서 환자 6명은 전원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조치되었고 병동 전체를 코호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의 경우 실제 3월 16일 날 간호사 1사람이 발병한 이후 저희가 17일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종사자 17명, 환자 57명, 토탈 지금까지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초기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최초 증상을 나타내신 분들이 이미 한 열흘 전부터 계셨던 것으로 보아서 최소 열흘 10일 이전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안에서 좀 병원 내에 확산이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저희 대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팀이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환자를 어떻게 저희가 조치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요양병원은 2월 20일 날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이 확진 환자로 발생하였으나
즉각 조치되어졌고 이 이후에 특별한 확진 환자가 없다가 3월 13일 간병사 한 사람이 확진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7일 날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2명이 추가 확진되어져서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오병동 전체를 곧 격리하였고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진명실버홈에서 확진자 한 사람이 나와서 종사자 전수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한 명이 확진되어졌고 대덕실버홈에서 역시 확진자 한 사람과 같은 방을 사용한 유정사 한 명을 발견하여서 저희가 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CG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 3월 5일 날 간병사 한 사람, 3월 6일 날 간호조무사 한 사람, 3월 7일 날 간병사 한 사람과 조무사 한 사람이 발생되어져서 2층 병동 환자에 대한 직원 검사를 전체 실시하였고 곧 격리를 계속해 왔고 3월 17일 환자가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한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지금 이 요양시설에 대한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57명 오늘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냥 단순 코로나 중증 병증으로만 나눌 수 있는지 특별한 요양시설 특유의 어떤 다른 증상이 있는 환자 특성에 따른 병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대성병원은 정신병동인데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남병원에서 보듯이 정신질환자 환자에 대한 그 조치가 좀 주목이 되는데 대구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자 확진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또 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어제 통과된 게 다행히 1조 원이 늘어났지만 이것으로 이제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뭐 추가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조 원 가량의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무엇이 더 부족하고 얼마나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 배성병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대구의료원에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조현병 환자나 이런 분들은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와상 환자도 있고 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 지금 와상 환자들을 위한 전용 병상들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아마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옮기고 또 거동이 되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들에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상황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침 회의에 저희 행정부시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환자들의 치료 병상의 문제를 저희 지역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은 대남병원이라든지 또 영주의 푸른병원, 봉화의 푸른병원이라든지 이런 사례에서 볼 때 지역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중대 본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아침까지는 재난안전특별지역과 관련 선포와 관련된 후속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급히 올라가서 여야 원내대표도 만나고 또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님들 특히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홍일학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윤재욱 의원도 만나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님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들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은 지금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 정말 일용직 근로자나 식당 종업원들, 택시기사들이 생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지금 한 달 이상 완전히 산업 활동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시기를 견디지 않으면 회생이란 없다. 지금은 생존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사실은 저 홍남기 부총리하고 둘이서 울었습니다. 같이.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예산이란 거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과 대구시에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일용직 근로자나 식당 종업원들 또 택시기사들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긴급 생계 자금부터 지원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에 어느 정도 준하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속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우선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팀목이 되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족한 부분들은 정부의 예비비나 또 정부에서 지금 2차 추경까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질문하십시오. 네, JTBC 윤기현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고위험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이랑 요양병원 등을 전수조사하고 계신데 30% 완료했다고 하면 이제 뭐 한 130곳 가량이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확진자 67명이 지금 요양병원 5곳 정도에서 나온 숫자이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 130여 곳에서 87명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만 따로 추려서 지금 87명을 발표하신 것인지 지금 한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10,000여 명 이상이 지금 검사했고 검사 결과는 모두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검사한 것 같은 경우는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우선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들의 전수조사는 긴급하게 했고 검사 결과도 긴급하게 받도록 했기 때문에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제 진단 검사를 했지만은 종사자들의 결과는 어제 밤에 그리고 확진 환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새벽에 다 받을 수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즉각 대응팀과 그리고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공동으로 지금 투입이 돼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로는 요양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내지는 소규모의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저희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신속하게 할 겁니다. 그대로 두면은 안에서 더 감염이 더 퍼지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전수 진단 검사를 아마 이번 주 내로는 마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생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계속하면서 지역사회로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천지 교인들이 고위험군일 때 저희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확진 환자들이 나왔지만은 이 조사를 끝내고 나서는 확진 환자들의 감소세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두고는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놀랄 일도 아니고 또 그 부분들을 너무 경시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무원 기자님. 코로나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확진되고 나서 발표한 걸 보면 두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대구 공국을 합해서 얼마 해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코로나 예산은 당초 예산에다가
대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예산이 크게 나눠질 것 같은데 대구시가 확보한 코로나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이나 분야가 파악이 되는지 보여주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마 정부에서 가내시를 할 겁니다. 그러나 박 지자님이 보듯이 그렇게 두루뭉실한 건 아닙니다. 우선 크게 보면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 자금 같은 걸 지원하는 간접 지원 파트가 한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어제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특별 재난 지역의 후속 조치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원 후속 대책 예산이 지금 1조 394억입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구와 경북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일원에 구체적으로 아마 기재부와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이렇게 배정을 할 예산이고요. 쓰일 수 있는 항목들도 나와 있고 특히 재난대책비 4천억 원 부분들은 사실은 지자체가 판단해서 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된 거에서 대구, 경북, 몫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 부분이 한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세한 부분들은 정부 예산안이 내시 지방으로 내시되면은 구체적으로 알겠지만은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두리뭉실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부분은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질문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한사람하고 지금 배성병원이 좀 식당간 연구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 최초 감염자 같은 경우에 그 감염 경로가 나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 수가 많은데 대부분 좀 고령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자 비저질환 있는 분들은 사망 비율이 높은데 혹시 연령대별로 구분이 되는지 또 지금 병원에 옮길 예정이신데 그 동산병원이 어제인가 말씀하실 때 20병상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 와상 환자가 계속 추가될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30% 정도 됐는데 그 추가 확보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지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조사 어제 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했는데 어제 통해서 이제 나왔던 성과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부분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신천지 교회에 우리가 영치했던 48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160대 전체에 대해서 경찰 포렌식 팀하고 같이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았던 부분들은 명단입니다. 그동안 신천지 교회 측에서 계속해서 한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명단 부분들을 줬기 때문에 혹시 신천지 교인 명단에 누락된 것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컴퓨터상에서 있는 이 교인 명부는 저희에게 제출했던 명부와 일치했습니다. 일치했고 다만 유치부, 유년부,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 그리고 학생부에서는 컴퓨터상에 있는 인원보다도 장부상으로 있는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유년부나 학생부 같은 경우는 입교하는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교하는 사람들은 정식 교인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년부 같으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이 140명인데 어제 14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미입교됐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명단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그저께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292명입니다. 그러니까 142명보다는 훨씬 많죠. 이 전체 중에 208명은 진단검사를 마쳤고 마치지 못했던 84명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다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타 기관으로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서 이관해야 될 7사람은 이관을 시켰고 6사람은 통화를 되었는데 부모님도 음성이고 자기도 증상이 없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진단검사를 받기로 했고 어제 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회, 중고등학생 부분들은 추가로 미입교자 59명을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 명단은 이름만 있는 명단이라서 신천지 교회, 대구교회 측에 이 미입교자라 할지라도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 총회 측에서 확인된 것, 신천지 교회 측에서 확인된 것, 서버상으로 나타나는 교인 수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지가 않고 일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개의 시설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록물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가 그저께 할 때 5개가 발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1개 시설은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도방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2개 부분들은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저희들이 확보해서 폐쇄 조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동아리가 운영했다고 하는 사무실은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사무실은 없었고 운동장을 한 달에 1, 2회씩 빌려서 쓴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인들의 진술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무실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 예술 동아리들이 운영했던 곳은 상설 사무실이 아니라 임차 사무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 조사를 통해서 5개 추가 의심이 되었던 시설은 하나가 시설이 더 있는 걸로 되었고 이것도 신천지 교회청에서 자기들이 운영했던 시설이 아니라 교인이 운영했던 시설이다라는 증빙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교인들이 모여서 사용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교인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폐쇄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2가지 CCTV가 있습니다. 지난번 3월 18일 날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가서 확보했던 31번 환자가 예배를 받다고 하는 시간 3월 9일 날 7시 반에서 9시까지 2시간, 10시 반까지의 3시간, 그리고 3월 16일 날 7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3시간 부분들, 이거는 교회 내부를 찍은 CCTV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외부 출입구와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역학조사 과정에서 7, 8, 9층에 있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부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출입구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경찰과 함께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확인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보았던 것은 교회 내부에 예배를 보는 사진 동영상들입니다. 1월 1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 마지막 예배까지, 그 이후에는 동영상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8건의 예배를 보거나 내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38건의 동영상을 확보했고, 이 동영상은 아마 과연 감염 경로가, 최초의 감염 경로가 어딘가를 추정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질병관리본부와 경찰과 공유하면서 이 부분들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가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중간 결과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추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오경무 기자님 손 들고 계셨는데. 시장님 지금 한 8달 동안 그 시민들 잘 못 만나셨죠? 밖에 못 나가시고. 제가 가끔씩 시민들이 우리 3.28 운동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동참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거나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만남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서 제 카톡이나 그리고 문자로 현장 상황들을 전해주시고 또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제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이렇게 브리핑 보고 기업인들 저기 문자가 오는데 브리핑에서 좀 시민들한테 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브리핑 멘트나 말씀을 좀 원한다 이런 거 좀 전달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고 어쩔 수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좀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드릴 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확진자 정보 공유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유를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한데 지금 학교는 지금 계약을 연기해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원은 일부 개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확진자들하고 접촉을 시민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 말고 좀 연하게 대응해서 이런 부분도 좀 공유하는 게 시민들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또 불안해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면서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 저의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것에 기대나 이런 것으로 우리 상황을 늦추게 되면은 우리는 더 많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8일까지만 2주간만 정말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저한테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은 저는 2주간을 통행 금지를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 금지령을 내린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은 놀라운 시민 정신입니다. 저나 방역 당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진단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격리한 이후에 확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자기 봉쇄, 자율 봉쇄에 가까운 그러한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이것을 늦출 기간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3월 28일까지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오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동 경로와 동선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고 시민들께서 어디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 이 대구 곳곳이 위험 지역입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나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밥 먹을 때 제 방에서 도시락 먹을 때 거리 2m 이상씩 두고 먹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월 28일까지 정말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힘을 내면서 더 철저하게 이 개인 방역 대책, 개인 예방 수칙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그러나 우리가 추경 예산안 확보하고 또 우리가 잔인한 3월을 견디면은 4월에 우리도 봄을 맞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조치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확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팬데믹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그때 가서
상황을 보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희망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셔서 왜 확진된 학생들, 유치원생들 명단을 안 주냐라고 교육청의 답답한 심정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방역 대책은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단일한 통로로 가야 됩니다. 지금 대구 상황은 학생들의 명부를, 확진 환자 명부를 가지고 개별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4월 6일까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을 지금 학교 개학을 연기한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사정은 알지만은 이 명부는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우리가 방역적인 차원에서 법을 어기고 교육청에 줬을 경우 이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언론에서 부산 예를 들었는데 부산은 학교 확진 환자들이 발생 건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산시 방역당국과 학교가 역학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지금 부산처럼 산발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학조사가 무너진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돌아봐서 찾아보니 학생들 상당한 수가 이미 감 확진자로 되어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명단을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디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도 주지 않고 경기도도 주지 않고 제가 교육청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아마 다시 4월 6일 이후 개학을 어떻게 할 건가는 교육당국 전체가 아마 판단을 할 텐데요. 그때 정말 이 명단이 학교별로 방역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와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협의해서 교육청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 우리 행정부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중대본 차원의 지침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학교와 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 답답하겠지만은 이 명단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리아나무스 직속위원입니다. 한 사람 요양병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브리핑 자료 보면 16일 날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김종현 단장님 말씀은 10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10일 이전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듯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병원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그 보고서라든지 이런 곳에 바로바로 신고가 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부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3월 16일 날 간호부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그 환자들 중에는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요양병원들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사, 간호사, 간병사, 환자를 돌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만약에 발열이 있거나 이런 의심 증세가 있을 때는 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저희 대구시나 보건소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을 잘 압니다. 그러나 늘 지금 집단시설은 감염의 고위험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코드 격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 격리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부분들의 역학조사 부분들은 김준영 단장님께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우선 질문하실 걸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철희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TBC의 박철희 기자입니다. 그 추경 예산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재난 대책비 4천억 원, 좀 구체적인 용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대구시 예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영세상공인 생존자금 그리고 긴급 생계자금 두 가지 이제 형성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브리핑 내용 보면 대구시 예산으로는 긴급 생계자금을 그리고 추경 예산으로는 생존자금을 집행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추경과 대구시 지원 내용 때 어떻게 조정하실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네. 말씀 부탁드리고 언제쯤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재난 대책비 4천억 원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조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물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그리고 또 영세 근로자들 택시 부분들과 관련된 긴급 생계자금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이 부분들에 대한 긴급 생존 자금 형태로 그렇게 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디에 쓰겠다라는 부분들은 예산 추계도 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천억 대구시가 지금 예산 세출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 부분들은 이번 정부 추경에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긴급 생계 지원 부분들의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대구시의 예산은 상당 부분을 긴급 생계 지원에 투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지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만약에 정부 이 지원 예산의 내시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빨리 내려오게 되면은 함께 추경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정부 내시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지원과 관련된 세제 감면과 관련 조례 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대구시 의회와 오늘 오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대구시 의회를 다음 주 중에는 열어서 대구시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리고 대구시가 마련한 예산 그리고 정부에서 목을 딱 정해서 우리가 우선 내시되기 전에 가내시 형태로 쓸 수 있는 예산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다음 주 내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집행 부분들을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들어가면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한테 질문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김정현 부단장님께서 한사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사랑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제 추가로 확진되어진 17분의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정상을 호소한 날짜가 최소 한 7, 8일 이상 되신 분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실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이 정상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그동안 또 입퇴원한 환자는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면회를 왔던 분들의 명단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지 언제부터 정상이 있었고 유행이 시작이 되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아직까지 병원 안에 확진되지 않은 환자가 60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확진자와 구분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확진 환자 60분에 대한 중증도 평가, 정상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와상 상태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원 조치가 가능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병원 안에서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7, 8일 이상씩 증상을 호소했다는 것은 그 7, 8일 이전부터 이렇게 증상이 나서 이제 그런 좀 발열이라든지 외신 증상이 났었지만 그 보건소를 찾지 않거나 검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조사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 호소가 7, 8일 이상씩 됐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초역학조사들을 보건소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증상을 발생한 의심 증상이 있었던 부분들이 한 3월 중순 또는 3월 한 10일경부터 있었던 분들이 다수 계셨던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심적 역학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의 DUR 그러니까 의료 이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봐야지 실제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고 또 누가 더 선행된 환자인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해야 될지. 네. 예, 저 YTN의 임지사입니다. 이분들이 의료진인데, 그러니까 직원이면 뭐 의료진들도 다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안 하셨던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전수 조사가 30% 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전수 조사 대상이 시설 몇 개 기관에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몇 개 시설, 몇 개 기관인지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대상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종사자와 그다음에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신고 여부 역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사랑 요양병원의 경우는 저희가 인지한 계기가 유증상을 느끼신 간호과장님께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되었고 이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직장이 한사랑 요양병원임을 저희가 확인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서 저희가 추가적인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매일경제 우선도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요양원은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요양병원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왜 이 직장 감염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집단관리 취약, 누가 더 취약하고 덜 취약하고를 그런 기준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의 중증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요양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고위험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이 감염병이 취약하다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특히 종사자분들이 어떤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업무에 배제를 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지 나머지 종사자나 아니면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한사랑 요양병원이나 배성병원 등에서 어떤 역학조사 결과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CG 노인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좀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CG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최초 환자가 3월 5일 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병사 한 분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3월 6일 날 간호조무사 1명, 3월 7일 간병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즉각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접촉자와 환자들을 전부 다 분리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환자 한 분이 3월 17일 날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초기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혀 문제가 없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해서 나머지 추가 격리되어진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먼저 받겠습니다. 네, 저 중앙 김정숙 기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사람 요양병원에 환자들 연령대가 어떤지나 또 병원의 생활 공간 구조가 어떤지 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봉화의 푸른 요양원을 보면은 음성이 나왔더라도 이제 추가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좀 추가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구조는 일단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이 2층, 3층, 그다음에 4층, 5층으로 되어져 있고 2층, 3층이 한 병동, 그다음에 4층, 5층이 또 하나의 병동으로 관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 한사랑 요양병원 내에서 조금 중증에 가까우신 분들이 2층, 3층에 밀집되어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지금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게 추가 발생 가능성은 조금 구조 자체가 요양병원의 특성상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직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요양 환자들을 이렇게 간호하신 것으로 치료 또는 간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성상 상당 부분의 이제 접촉들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안에 지금 60여 분의 나머지 환자분들도 감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60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이 접촉의 정도를 저희가 평가해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밀접 접촉자와 아닌 분들로 이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위험도에 따라서 병실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하나요? 네. 우리 연합의 최소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자칫 잘못 나가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환자들이 일주일 전부터 증상을 호소했다라고 하는데 호소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환자들이 이 발생 17명의 환자가 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물어보는 것이 언제쯤 이 증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3일 내지 길면은 일주일 정도 전에 증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어디 호소를 했는데 묵살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이게 오해가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그 자신들이 먼저 보건소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신고 검사 안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환자들과 접촉을 했는지 그걸 그 부분들은 아마 16일 날 그저께 있었던 간호과장은 본인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본인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해서 확진을 받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17명의 종사자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보건소의 1차 역학조사 결과는 증상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빨리 보건소나 그 다음에 질본 1339로 연락해서 안내받아서 검사를 받아라. 검사 받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조치나 병원에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예,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